그 월급에 잠이 와? 네, 안녕하세요.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창구입니다. 우리 쌤 또 처음으로 뵙는 우리 이창구 쌤을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녹음한 뭐였죠 그때가? 경제신문 제대로 읽기에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에요. 예. 최고의 조회수를 보이고 있으면서 대단히 감사하고 좋은 강의였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셨죠? 예, 저도 보고 많이 저기 호응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청취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댓글도 좀 달아주고 이렇게 좀 응원도 좀 해주시면 이렇게 떠드는 저희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 피드백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이제 연말도 지나고 올해도 1월도 이제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좀 크게 변화되신 거라든지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뭐 작년도도 정말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이 맞을 만큼 우리 뭐 경제 동향도 그랬고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네네. 금년도도 불과 뭐 시작한 지 우리 한 2주, 3주 정도 그렇죠. 지났는데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경제적으로도 맞습니다. 보면은 뭐 스위스의 프랑화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도 있고 또 중국도 진짜 뭐 하루에 종합주가 지수가 뭐 7%, 8%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 의정부에서 뭐 천안에서 이런 아주 이 불행한 그런 일들 뭐 또 이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이제 부모님들에게 아주 이 가슴 아픈 그런 또 뭐 이 폭력 사고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면서 네네. 금년 한 해도 불과 뭐 한 2, 3주 지났는데 참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걱정이 앞서는 그런 마음이네요. 그렇죠. 걱정이 앞설 때 제 같은 경우는 항상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곰곰이 많이 생각해 보시거든요. 곰곰 생각하고 있는데 쌤도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원칙을 중요시하게 아주 그런 좀 앞뒤 꽉 막힌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죠. 근데 꽉 막힌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도 변치 않으니까 궁극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또 좋은 결과가 되지 않으셨나요? 오늘 말이 왜 이렇게 꼬이죠 오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첫 방송에 저희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도 그렇죠. 어떤 자본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자라고 하는 걸로 해서 제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네네. 그 자본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거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컨텐츠를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 돈의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는 금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돈의 상대적인 가치를 환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아주 기본이 되는 자본주의 작동 원리, 돈의 절대적인 가치와 상대적인 가치를 이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게 바로 이제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원칙과 기준, 그렇죠. 그게 아주 근간이 되는 자본주의 작동 원리, 돈의 절대적인 가치, 그렇죠. 금리와 채권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원칙과 기준 중에서 금리와 채권. 자산 배분의 가장 기본 원칙이 되는 금리와 채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청취하시는 분들이 들어보시면 다들 좋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좋은 강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우리가 이제 돈의 절대적인 가치를 금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은 뭐 금리와 채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산들을 우리가 배분을 할 때 또 연초가 됐으니까 여러 가지 계획들을 준비하실 텐데 어떻게 금년 한 해는 자산을 배분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 작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오늘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네네. 가장 핵심이 되는 자산 배분의 기본 원칙은 각 자산의 본질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행에 앞서서 다들 아시다시피 이창구 쌤 강의는 강의안을 띄워놓고 그 방송을 녹음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디오 파일보다는 비디오 파일을 청취하시면 더 효율적인 청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각 자산의 본질에 충실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산을 배분할 때 자산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분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주식형 자산, 주식형, 채권형 자산, 채권형, 부동산. 그렇죠. 부동산. 예, 물론 뭐 이제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제3의 상품은 우리가 이제 좀 열애를 놓는다고 하면은 이 세 네. 가지로 분류를 했을 때 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주식형 자산의 본질은 뭐냐? 변동성과 변동성이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수익성이거든요. 네. 주식형 자산을 투자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변동성이 적게,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투자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거는 그렇죠. 주식의 본질에 충실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채권의 본질은 뭐냐? 채권형 자산의 본질은 안정성과 유동성이거든요. 네네. 채권형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올 것이냐? 네. 바로 이게 이제 동양 사태에서 발생됐던 채권을 투자하면서 7%, 8%의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 그렇죠. 이거는 채권의 본질에 사실은 우리가 충실한 게 아니거든요. 네. 수익을 높게 얻으려고 하면은 채권형 자산으로 우리는 배분하지 말고 주식형 자산으로 배분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부동산의 본질은 사용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뭐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의 가치와 사용 자산의 가치가 있을 텐데, 그렇죠. 부동산의 아주 핵심적인 본질적인 가치는 투자 자산보다는 사용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가치라는 거는 거주의 목적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거주, 뭐 사용 여러 가지 그런 네.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연초에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세울 때 각 자산의 본질에 충실해서 그렇죠. 수익을 좀 더 높이고자 하는 자산은 주식형으로 배분하고, 네. 안정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는 채권의 본질에 충실하고, 네. 그리고 사용 자산의 가치로 부동산을 접근하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금리와 채권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금리와 채권을 접근을 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채권형 자산의 본질은 안정성과 유동성이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준비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원칙과 기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한 쉽게 말하면 하이브리드, 혼합이 되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문제지, 원칙과 기본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혼합이라든지 섞는다든지 그런 부분들 자체가 좀 문제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각 자산의 본질에 대해 충실하자,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자본주의에서 돈의 절대적인 가치를 금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돈의 절대적인 가치. 그러면은 돈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한번 좀 뭐 이 철학적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돈. 예, 돈. 우리 그 양성민 이사께서는 네. 돈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라는 네. 질문을 받았을 때 네. 돈이 뭐다라고 한번 정의를 한번 내실 수 있으시죠? 돈이란, 네, 뭐 간단하게 교과서적인 답변이라면 내가 필요한 걸 살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가 된다. 예. 내가 원하는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예, 뭐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요. 예, 네. 아주 그 교과서적인 그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네. 돈을 좀 이제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네. 돈은 예리하게 날이 선 검이다. 예리하게 날이 선 검이다. 예, 이 말씀을 먼저 좀 철학적으로 드리고 풀어내시네. 싶거든요. 네네. 검 중에서도 아주 예리하게 날이 선 검인데요. 네. 그래서 이 젊은 분들께도 저는 이 자본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돈도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네네. 이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익히고 나서 돈을 써야 된다. 이 말씀을 그 젊은 분들, 네.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제가 강의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돈에도 반드시 사용 설명서가 있고 돈의 네. 사용을 우리가 익혀야 된다. 네네. 아주 예리하게 날이 선 검이다라고 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전에 제가 검도를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 검도를 처음에 할 때 바로 날이 시퍼렇게 쓴
그런 진검을 가지고 휘두르지 않거든요. 그렇죠. 날이 시퍼렇게 선 진검을 휘두르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검도를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네. 제일 먼저 아주 기본적인 자세. 음흠. 기본적인 자세는 아직 목검도 들지 않은 상태로 아주 기본적인 자세를 배우게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목검 훈련을 합니다. 네. 전혀 날이 서지 않은 나무로 만든 칼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단계가 넘어서면은 진검을 받기는 하는데 날이 전혀 서 있지 않은 그런 진검을 받아서 훈련을 하고요. 네. 그리고 최고의 단계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날이 선 그런 진검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검도를 하게 되거든요. 네.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이 돈은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모르는 그런 사람이 시퍼렇게 날이 선 그 검을 잘못 휘두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도 앗아갈 만큼 위험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이 나의 목숨도 앗아갈 만큼 그렇게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수단 이거를 사용 설명서를 꼭 익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네. 그게 바로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거와 더불어서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지 않냐 그 말씀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꼰대 같은 얘기를 해주시네. 예. 네. 계속 얘기하시죠. 예, 그러면 이제 돈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돌이켜 보면요. 우리가 이제 물물 교환을 하던 그런 시절에 재화와 서비스, 재화와 재화 이런 것들을 교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가격이 다른 거를 교환하는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환을 하는 수단으로서 어떤 이 기준이 필요하다. 이래서 우리가 이제 돈이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돈을 물건의 가격을 정하는 그런 측정 단위로 해서 회계 단위로 네. 이런 발전을 하게 된 이 돈이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돈이 발전을 하면서 네네. 예, 우리의 자본주의, 우리의 이 물질은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렇죠. 현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전에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뭐 천석지기 부자, 만석지기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쌀을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뭐 이 쌀이 뭐 10년, 20년 마냥 보관할 수 없거든요. 보관하면은 쌀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치, 부를 후대에 전하는 그런 부가 커지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는데 그 쌀을 살 수 있는 그런 가치로 돈으로 저장을 하고 그러면 돈이 그게 이제 뭐 금이 되든 네. 아니면은 은이 되든 네. 아니면은 뭐 이 철로 된 그런 이 동전이 되든 뭐 지폐가 되든 이런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발전하면서 우리의 자본주의는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됐죠. 그래서 최근에 돈의 그런 이 본질은 뭐냐? 사실 돈의 본질은 가치의 저장 수단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돈의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이제 금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금리, 이자율, 이 개념이 사실은 우리가 이 돈을 빌릴 때 지불하는 돈의 값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정의를 하거든요. 네. 즉 금리라고 하는 거는 비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금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서 받게 되는 수익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원래의 금리라고 하는 거는 비용의 관점. 그래서 뒤에서 이제 그 금리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볼 때 케인즈가 이야기했던 그런 이 금리 결정 이론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케인즈는 금융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네. 하나는 자금시장, 네. 일명 우리가 이제 이걸 화폐시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시장은 채권시장. 네. 예, 그래서 금융시장은 자금시장과 채권시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제가 이제 용어의 정의를 먼저 이제 좀 드리는 건데 이 화폐 시장인 자금 시장에서는 돈의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이 금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리 또는 이자율. 이게 이제 화폐 시장, 자금 시장에서 정의하는 내용이고요. 채권 시장에서는 동일한 개념을 채권 수익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이렇게 용어를 정의하지 않고 뉴스를 듣거나 아니면은 신문을 보다가 혼동을 느끼는 그런 아주 가장 대표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요. 그렇죠. 이 채권 시장에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내가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올라가는구나라고 보통 혼동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용어를 좀 혼동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채권 시장에서 금리라고 하는 이 채권 수익률은 비용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의 상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치의 하락을 나타나게 되는데 네. 이런 내용들의 좀 더 이제 이 본격적인 내용은 뒷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 자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금리나 이자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 수익률이다라는 용어를 쓴다. 요거를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돈에는 왜 이렇게 이제 값어치가 있을까? 이게 돈의 값어치, 절대적인 값어치, 이자, 금리, 이 값이 왜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거는, 인류의 이 경제, 인류의 자본주의는 계속 발전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현재의 화폐 가치가 미래의 특정 기간의 화폐 가치보다 더 높다. 이거는 우리의 경제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물가만큼 우리의 그 자산의 가치는 훼손이 되기 때문에 네. 그 훼손이 되는 것만큼 금리로 보전을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돈의 값어치를 결정하는 물가 상승률 이론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돈의 값을 주는 또 하나의 이론은 우리가 어떤 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산력의 3대 원천을 돈이라고 하는 자본, 노동, 토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생산의 3대 원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생산을 만들어내는 3대 원천에는 그만큼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된다. 네. 그 값이 바로 금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면은 이 금리, 이 돈의 값어치, 이게 옛날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금리, 이 돈의 값어치를 언제부터 인식을 하고 쓰기 시작을 했을까? 네. 기록을 결국은 우리가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그런 이 금리의 역사를 살펴볼 때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런 금리의 기록은요, 수메르 시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수메르. 예, 수메르 시대라고 하면은 지금의 이제 이라크 지역, 예, 지금의 이제 이라크 지역에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인류의 4대 문명지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문명지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꼽게 되는데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만들어 놓은 시기를 우리가 이제 수메르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네. 예,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우리가 그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개의 강이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이 흘러가면서 이 강이 이제 자꾸 이렇게 범람을 하게 되면서 이 범람한 지역에 진흙, 이 흙들이 이게 쌓여서 퇴적층을 만들어서 아주 비옥한 땅을 만들고 네. 그리고 바로 인근에는 풍부한 물이 있고 그래서 기원전 한 3천여 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5천 년 전에 화려한 문명을 만들었는데요. 이 수메르 문명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던 강에서 범람한 흙들, 이 진흙을 이용을 해서 이 수메르인들이 여러 가지 문명의 그런 그 이기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진흙을 이용을 해서 네. 진흙 벽돌을 굉장히 이용을 한 그런 건축물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흙 벽돌에다가 마르기 전에 글을 써요. 그래서 이 수메르인들의 글을 쓴 기록들, 이 기록들이
흑벽돌에 남아서 이 흑벽돌이 지금 5,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수메르인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보리를 빌리게 되면은 네. 다음 년도 보리를 수확을 할 때 3분의 1, 그러니까 33.3%를 더해서 갚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수메르 시대의 우리의 그 선조들이 금리라고 하는 개념, 어떤 물건을 빌렸을 때 일정한 금액을 더해서 돌려줬구나. 그게 금리라고 하는 개념을 약 5,000년 전에 수메르인들이 썼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금리라고 하는 개념은 벌써 5,000년이 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록 이전에 치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일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 이 4대 문명 중에서 또 한 군데인 북경 베이징 문명 시절에는 금리와 관련된 기록은 훨씬 뒤 세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춘추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를 중국 기원전 한 800여 년 전이기 때문에 한 3,000년 가까이 전이죠. 그래서 중국 춘추 전국시대 이 동양의 기록에는 생산을 위해서 돈을 빌릴 경우에는 네. 연리 10에서 20%, 생산을 위해서 어떤 곡물을 빌리거나 어떤 이 물자를 빌릴 경우에는 10% 내지 20%를 더해서 갚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례를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 그러니까 이 동양 사람들은 이 장례 문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이 기록에서도 나타나 있는데요. 이 장례를 위해서 돈을 빌릴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상환한다라고 하면은 무이자로 이자 없이 이 물자를 썼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동양 중국에서 이 금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약 뭐 한 3,000여 년 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기록으로 남아 있는 우리나라의 금리 기록은요. 뭐 그 전부터 쓰기는 썼을 텐데 14세기 내지 15세기,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로 보면은 한 6,700년 전 경에 우리가 금리를 썼던, 그러니까 금리라고 하는 개념을 썼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조선을 건국했던 그런 태조 이성계, 그리고 이 정도전, 이 분들이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를 하면서 어떤 이 한양의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데 돈이 필요했거든요. 네. 그 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공채를 발행을 했고 동전을 발행을 했는데 이때 중국하고 비슷하게 연 10에서 20%의 이자를 주고 공채를 발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서 기록상으로 보면은 우리는 조선 초기에 금리라고 하는 개념을 썼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금리라고 하는 게 언제 발생이 됐는지를 살펴봤는데 이 금리가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뭐 이런 금리 결정 이론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그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서 네.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간단한 개념을 몇 가지 좀 이제 소개를 좀 드려보면요. 네. 금리 결정 이론에서 이 고전학파라고 하는 고전적인 그런 경제학자들은요, 제욕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쓰고 싶은데 그 쓰고 싶은 욕망을 참고 대신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한 보답. 이게 금리 결정 이론에서 제욕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제가 사과를 사서 먹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양성민이 싹께 빌려드리고 네. 사과를 먹고 싶은 욕망을 참았어요. 그러면 그 욕망을 참은 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네. 그걸 어떻게 해줄 것이냐? 돈을 좀 더 얹어서 줘야 된다. 이게 이제 고전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한 제욕설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시차설이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물가 상승과 연계된 그런 개념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현재제는 같은 종류의 미래제보다 큰 가치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물가 상승률만큼 자산 가치가 훼손되는 거 그만큼의 시간 차이만큼 우리는 이자로서 보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시차설이라고 하는 그런 금리 결정 이론의 접근 방법이고요. 네네. 그리고 저축 투자설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를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돈의 수요 공급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축이 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즉 돈의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투자가 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 돈의 수요가 늘면은 그러면 수요 증가에 의해서 이자율, 돈의 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이런 이제 고전 학파의 금리 결정 이론이 근대적인 그런 경제학자들 특히 이제 이 금리를 이제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데 금리가 이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금리를 채권의 결정 이론으로서 이제 해석을 한 그런 분들이 이제 근대적인 경제 학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케인즈라고 하는 분. 네. 이 케인즈가 유동성 선호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네. 이 유동성 선호설이 이제 뒤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채권의 가격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때 채권의 수익률 그러니까 이자라고 하는 개념을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 수익률이라고 표현한다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채권 수익률, 이 이자는 유동성을 포기한 대가다. 네. 그러니까 유동성을 포기한 대가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한 달을 돈 쓰고 싶은 유동성을 포기하고 돈을 양성이사께 꿔주는 거하고 네. 5년을 유동성을 포기하고 돈을 꿔주는 거 어떤 거에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느냐? 유동성을 짧게 한 달을 포기한 것보다는 유동성을 5년 동안 더 포기했던 유동성을 포기한 그 대가가 긴 거에 더 많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이 채권 수익률이 단저 장고라고 하는 이론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라고 하는 거는 화폐 보유에 대한 기회 비용이다. 네. 이렇게 이제 접근한 게 유동성 선호설의 케인즈 방식이고요. 이게 이제 뒤에서 채권의 가격을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아주 근간이 되는 그렇죠. 그런 이론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근대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아주 수학적으로 계량적으로 채권 수익률 이자를 결정을 해서 계량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계량 경제학자들의 어떤 접근 방식의 이론적인 태동이 된 게 대부 자금설이라고 해서 자금의 수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대부 자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대부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자율, 네. 채권 수익률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대부 자금, 그러니까 이 대부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대부 자금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채권의 이자 수익률이 상승을 하고 이 네. 채권의 이자 수익률이 상승을 하게 되면 채권 보유자들의 채권의 평가 가치는 하락한다. 뭐 이런 이제 이게 계량적인 그런 이론들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 뭐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금리를 접근하는 방식. 지금 말씀드린 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그리고 경제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소 좀 어려운 내용이 있을 텐데요. 네.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경제신문을 읽을 때 이런 금리의 어떤 변동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쓰면서 경제신문을 좀 이렇게 읽어주시고요. 네. 좀 더 이 자세한 내용은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청취하시는 분들 대단하지 않아요? 저도 모르는 이런 역사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는데, 야,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수학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공식을 막 외워. 공식을 많이 외우고 공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 그 로직을 다 이해를 하는 거죠.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공식이 나오게 된 로직 그 부분들을 역사적인 관점부터 차근차근 이해를 하기 쉽게끔 풀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금리가 어떻다 이런 것들보다는 과거에 대한 히스토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니까 오히려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색다른 해석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수고 많으셨고요.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tv 예,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간략하게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얼마 있나?